올해를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2026년 올해는 경제 주기에서 특별한 해입니다. 금값은 계속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물가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올해 제대로 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소득을 만드는 자산, 위기를 막아주는 방어 자산, 그리고 경기 순환을 이용하는 자산으로 분산해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자산은 1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분하느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비상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바로 그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비상금은 모든 재정 계획의 기초입니다. 실직이나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만 쓰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돈이죠. 이건 투자도 아니고 소비도 아닌 생명줄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이 자금을 확보해두지만 일반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부자는 버티고 일반인은 무너지는 겁니다. 비상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또한 비상금이 없으면 변고가 닥쳤을 때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장기 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ETF나 금, 채권을 급하게 깰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비상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미혼이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다면 6개월에서 12개월치,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라면 최소 12개월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상황에 따라 6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비상금은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CMA나 파킹 통장처럼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것도 좋고요. 절대로 리스크가 있는 곳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비상금으로 단타 매매를 하다가 낭패를 보거든요.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6개월치 비상금이 있던 사람은 월세를 내고 가족을 돌보며 투자 계획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없던 사람은 빚을 내고 주식을 바닥에서 팔아야 했죠. 다시 일어서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비상금을 만들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겠어 라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빨리 부자가 되려고 모든 돈을 투자에 몰아넣는 것,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아서 비상금을 생활비로 써버리는 것이죠. 부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기회는 놓칠 수 있어도 안전은 포기할 수 없다고요. 비상금은 수익을 내주지는 않지만 파산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두 번째 자산은 현금성 자산과 유동성 채널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금을 보유하는 건 수익이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실직 같은 변동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쿠션이 없는 겁니다.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듯이 자산 축적의 여정에서 현금성 자산이 바로 그 기초거든요. 현금성 자산이란 뭘까요? 돈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보관하면서도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널입니다. 한국에서는 증권사의 CMA나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계좌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높은 유동성으로 하루 만에, 때로는 몇 초 만에 돈을 인출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금리로 일반 통장보다 훨씬 높은 연 3%에서 4% 정도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낮은 리스크로 주로 단기 채권이나 어음 같은 안전한 도구에 투자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500만 원을 이자가 거의 없는 일반 통장에 넣어두는 대신 파킹 통장이나 CMA로 옮기면 연 3.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죽어있는 돈보다는 훨씬 낫죠. 더 중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돈을 인출해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부자들이 항상 하는 게 이겁니다. 직장 속에 돈을 묶어두지 않고 항상 자금의 일부를 대기 상태로 두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현금성 자산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정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건 자금의 대기실이며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맡겨두는 곳이죠. 코로나 기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6개월치 생활비를 파킹 통장이나 유사한 채널에 준비해둔 사람은 침착하게 버텼어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죠. 그럼 얼마나 넣어둬야 할까요? 젊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 가족이 있거나 자영업 등 수입이 불확실하다면 6개월에서 12개월치를 추천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현금 흐름을 위해 일정 부분을 항상 이 자산군에 예치해둬야 하고요. 시작할 때는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매달 수입의 10%에서 20%를 꾸준히 이 계좌로 이체하세요. 1년에서 2년 후에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모인 걸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자산은 국채와 우량 회사채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딱딱하게 느끼거나 몇 년 전 발생했던 부실 채권 사태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모든 채권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한 채권이 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 국채입니다. 왜 오래 국채를 보유해야 할까요? 안정성 때문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주식이나 부동산만큼 높지는 않지만 훨씬 확실하거든요.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대형 펀드나 중앙은행, 심지어 연금 관리자들도 보유하는 자산이죠. 또한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 채권은 가격 방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안전한 채권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액 투자자라면 국채나 신용 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의 회사채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대기업이나 투명한 상장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 없는 회사가 발행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채권은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수익은 항상 고위험을 동반하거든요. 기업의 신용 등급과 평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채권을 보유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사다리 전략입니다. 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만기가 다른 채권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 6개월, 1년, 2년 만기로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단기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거나 필요시 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예금보다 좋은 금리를 받으면서도 돈이 너무 오랫동안 묶이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면 250만 원은 6개월 만기 채권 구매, 250만 원은 1년 만기 채권 구매, 500만 원은 2년 만기 채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기 금액이 생기고 1년 후에는 또 다른 금액이, 2년 후에는 가장 큰 금액이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꾸준한 이자 수익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예금은 중도 해지 시 이자가 거의 없지만 채권은 채권 시장이나 KRX 등에서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적어도 합리적인 가격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채권 투자 시 흔한 실수도 있습니다. 높은 금리만 쫓아서 부실 기업의 고금리 유혹에 넘어가는 것, 발행 기업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의 말만 믿는 것, 만기와 기업을 나누지 않고 한 종류의 채권에 몰빵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산 축적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포함시킵니다. 국채와 우량 채권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페이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평탄한 길이거든요. 증권사 앱을 통해 10만 원, 20만 원의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배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네 번째 자산은 지수 추종 ETF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투자 도구죠. 개별 주식보다 안전하면서도 경제 전반의 성장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ETF를 게으르지만 똑똑한 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ETF란 뭘까요? 특정 주식 바구니를 모방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는 한국 주식시장의 상위 200개 우량 기업을 모아놓은 거고, 타이거 탑10 같은 ETF는 주요 선도 기업에 집중하는 거죠. 금융주 ETF는 금융 그룹주에 집중하고요. ETF를 산다는 건 이 주식 바구니 전체에 작은 조각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느라 머리 썩일 필요가 없거든요. 왜 올해 ETF가 적합할까요? 단순화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 지식이 없어도 우량한 ETF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리스크도 감소합니다.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대신 20개, 30개 혹은 수백 개 기업 바구니를 보유하는 거니까요. 저렴한 비용도 장점입니다. 펀드 운용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높은 유동성 덕분에 주식처럼 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성장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시장 지수도 상승하고 ETF도 따라오거든요. ETF에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DCA, 즉 정해진 기간마다 꾸준히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코스피 200이나 S&P 500 ETF를 산다고 가정해보죠. 시장이 고점일 때는 적게 사고 저점일 때는 더 많이 사게 됩니다.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매입 단가가 합리적으로 맞춰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한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장지수 ETF를 모아왔다면 2018년, 2020년, 2022년의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평균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90%가 개별 종목을 선택했을 때 시장 수익률을 밑돌지만 지수 추종 ETF를 샀다면 대다수를 이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법도 간단합니다. 증권 계좌와 몇천 원, 몇만 원만 있으면 ETF를 한 주씩 살 수 있어요. 일부 앱, 토스나 미래에셋 같은 곳에서는 소수점 투자도 지원합니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ETF를 골라서 오래 함께하는 겁니다. 너무 자주 갈아타지 마세요. ETF 투자 시 흔한 실수도 있습니다. ETF를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 단기적으로 사고 팔며 수수료를 낭비하고 복리 효과를 놓치는 것, 인내심 부족으로 ETF의 위력을 발휘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세계적인 부자들과 대형 펀드들은 항상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ETF로 보유합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죠. 무엇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면 인덱스 펀드를 사서 오래 보유하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자산을 살펴봤습니다. 안정과 준비를 위한 비상금, 유연성과 안전을 위한 현금성 자산, 안전과 규율을 위한 채권,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ETF까지요. 하지만 아직 3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잃지 않은 방어 자산부터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그리고 99% 간과하는 마지막 자산까지 다룰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남은 3가지 자산을 살펴볼 건데 바로 5번째 자산, 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가치를 유지해온 자산입니다.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전쟁, 위기, 화폐 붕괴가 일어날 때마다 금은 항상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IMF 시절이나 경제가 어려울 때 집에 보관해둔 금부치가 큰 도움이 된 사례가 많죠.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재정적 신념입니다. 왜 오래 금을 보유해야 할까요? 잠재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금값은 보통 오르거든요. 경제 및 지정학적 불안도 이유가 됩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금은 피난처가 되죠. 또한 금은 글로벌 자산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인정받으며 특정 정부에 의존하지 않아요. 올해가 경제주기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일부 보유하는 건 여러분의 재정 자동차에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보유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일반적인 원칙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5%입니다. 금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금은 가치를 보존하는 거지 빨리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금은 균형을 맞추는 도구이지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ETF, 채권, 현금성 자산 등에 배분하세요. 현명하게 금을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분할 매수를 하세요.
한 번에 사지 말고 분기별로 나눠서 사는 겁니다. 실물금은 보유하기 쉽고 안전하지만 믿을 수 있는 거래소, 한국금거래소 같은 곳이나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KRX 금시장이나 골드뱅킹도 유연하고 거래가 쉽죠. 특히 KRX 금시장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보관도 중요한데요. 모든 금을 집에 두지 말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 대여금고 같은 걸 고려하세요. 금 투자 시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가격이 오를 때 추격 매수하고 내릴 때 투매하는 것, 자금을 모두 금에 쏟아붓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매수 매도 차익인 스프레드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부자들은 금에 대해 많이 떠들지 않지만 항상 금고에 일정량의 금을 보관합니다. 이건 조용한 비밀이에요. 모든 게 무너질 때 금은 그들이 의지할 마지막 보루거든요. 기억하세요. 금은 단기간에 자산을 2배, 3배 불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불안한 시기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재정이라는 배가 폭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닭과 같죠. 6번째 자산은 배당주와 우량주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크고 안정적인 기업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죠. ETF가 시장 전체에 성장을 준다면 배당주는 매달 주머니로 들어오는 진짜 현금을 줍니다. 왜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할까요? 수동적 소득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거든요. 성장주보다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여전히 이익을 내며 배당금을 주거든요. 복리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 효과를 만들어요. 배당주와 우량주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중요하고요. 필수 산업군인 금융, 통신, 인프라, 필수 소비재 같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텔레콤, 인프라 금융주 같은 거죠. 지속 가능한 배당 성향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익의 30%에서 60% 정도를 배당으로 주는 회사가 좋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연 5%에서 7%의 배당 수익률을 준다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주가 상승을 제외하고도 매년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의 이점은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도 누린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우량주도 5년, 10년 후에는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주가도 몇 배 상승했거든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젖소입니다. 매일 우유를 주면서 젖소 자체도 커지는 거죠. 배당주 투자 시 흔한 실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건전성은 보지 않고 높은 배당률에만 혹하는 것, 지속 불가능한 반짝 배당을 주는 부실 주식을 사는 것, 인내심 없이 시장이 흔들릴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이 안정과 자유를 만든다는 걸 압니다. 배당주는 원금이 수익을 내는 동안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주죠. 안전과 성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자산입니다. 7번째 자산은 부수입, 즉 N잡이나 사이드잡입니다. 이건 특별한 자산이에요. 금고에 있지도 않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도 않으며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의 기술, 시간, 창의성에서 나오거든요. 부자들은 부수입을 항상 자산으로 여기지만 일반인은 이걸 간과하고 월급에만 의존합니다. 왜 부수입이 자산일까요?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리스크도 감소시킵니다. 본업에 문제가 생겨도 부수입이 여러분을 지탱해주죠.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부수입은 장기적인 수동적 소득, 불로소득이 될 수 있어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 배운 기술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거든요. 소자본으로 시작하기 쉬운 부수입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상품이 있습니다. 전자책, 엑셀 템플릿 제작, 온라인 미니 강의 판매 같은 거죠. 온라인 서비스도 있어요. 블로그, 글쓰기, 디자인, 번역, 재능 마켓, 크몬 같은 플랫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겁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수공예품 판매 같은 거요. 대여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공간 대여, 장비 대여 같은 거죠. 콘텐츠 채널도 있어요. 유튜브, 틱톡, 블로그 같은 건데 초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수동적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수입을 시도하는 30일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보유한 기술이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확인하세요. 2주차에는 시제품이나 베타 버전을 제작합니다. 파일 하나, 영상 하나라도 괜찮아요. 3주차에는 시장에 내놓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SNS에 홍보하는 거죠. 4주차에는 측정하고 수정한 다음 계속할지 확장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엑셀을 잘 다루는 한 청년이 가계부 엑셀 파일 3개를 만들어서 재능 마켓이나 SNS에 3,000원에 올렸습니다. 첫 100명이 구매해서 약 3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단 하나의 디지털 파일로 말이죠. 한번 만들어 두면 추가 노력 없이 계속 팔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인을 위한 주말 반찬 배달 서비스를 작게 시작해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주부의 사례도 있죠. 이게 바로 부수입 자산입니다. 부수입을 만들 때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만 부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 자신의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술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최소 2개에서 3개의 수입원을 유지합니다. 뿌리가 하나인 나무는 튼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부수입은 여러분의 재정나무를 훨씬 더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잔뿌리들입니다. 자, 이제 7가지 자산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비상금, 현금성 자산, 채권, ETF, 금, 배당주, 부수입까지요. 이 7가지 자산을 완벽히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풍파에 휩쓸리는 대신 주도적인 자세로 올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놓친다면 10년을 허비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방금 올해를 대비해 갖춰야 할 전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 자산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현금은 유연함을, 채권은 안정을, ETF는 성장을, 금은 보호를, 배당주는 현금을, 부수입은 추가 동력을, 그리고 비상금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줍니다. 이 전체 그림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올해라는 새로운 주기에 주도적으로 진입하고 싶다면 이 7가지 자산을 갑옷, 무기, 식량처럼 갖춘 전사를 상상해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놓치면 자산을 불릴 기회뿐만 아니라 그걸 만회하기 위해 앞으로 10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더 써야 하죠.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매달 매년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시작하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만 원, 50만 원이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배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자산에 넣은 만원 하나하나가 미래를 위한 벽돌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정부도 회사도 아니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한 발 앞서 나갑니다.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죠. 그러니 이 글을 읽은 직후 간단한 3가지를 실천해보세요. 비상금 만들기부터 시작하세요. 첫 100만 원이라도 모으면 기초가 생긴 겁니다. 안전한 투자 계좌를 개설하세요. CMA나 ETF 정기 투자를 시작해서 자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기술을 배우고 부수입을 만드세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해 30일 자산 배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론만 듣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준비됐다면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우세요. 오늘의 작은 결정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발걸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올해를 빈손으로 맞이할 건가요? 아니면 7가지 자산 포트폴리오를 들고 든든하게 맞이할 건가요? 결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